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 벽시계가 밤 12시를 알렸다. 정적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째깍거리는 소리는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여인의 고독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신묵은 꼿꼿한 자세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싸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6가지 반찬과 국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있었지만 모든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특히 갈비찜 위로는 하얀 기름이 굳어 허옇게 떠 있었다. 그녀는 수저에 손도 대지 않았고 음식을 데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마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조각상처럼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고 잠시 후문에서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났다.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고원이 들어왔다. 그의 몸에서는 서울의 차가운 겨울 밤바람과 희미한 술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단정한 중령 군복 차림이었지만 맨 위 단추는 풀어져 있었고 옷깃도 흐트러져 있었다. 신묵이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고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노골적인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구두를 벗으며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 시간에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신묵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잘생겼지만 오만한 얼굴을 지나 그의 군복 어깨에 시선을 고정했다. 위험 있는 짙은 남색 군복 위로 갈색의 긴 웨이브 머리카락 한 올이 보란 듯이 붙어 있었다. 신묵의 머리는 칠흑 같은 검은색이었고 항상 단정하게 쪽을 찌고 다녔다. 그녀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대신 담담하다 못해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 저녁 드시고 오실까봐 기다렸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늦으셨네요. 고원은 피식 웃으며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져두고는 주방으로 가 물을 따랐다. 그는 물을 단숨에 들이켠 뒤 싸늘하게 식은 밥상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부대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당신이 흔히 보는 칼퇴근하는 월급쟁이들처럼 제 시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곧 대령 진급 심사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다고. 내 성공에 아무런 도움도 못 줄 거면 적어도 이런 사소한 밥 문제로나 좀 귀찮게 하지 마.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침실로 들어가려 했다. 신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차가운 원목 식탁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고원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요? 고원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함으로 가득했다. 무슨 날이든 내가 대령 계급 장다는 날보다 중요하겠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예복이나 다려놔. 오후에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주름 하나라도 잡히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때는 당신이 감당 못할 줄 알아. 침실 문이 쾅 닫히며 두 사람의 공간을 갈라놓았다. 신묵은 잠시 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식탁을 치우는 대신 집안의 작은 서재로 향했다. 고원은 아내가 고작 월급이나 겨우 받는 잡지사, 편집장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방에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방이 쓸모없는 종이와 재미없는 책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신묵은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다. 그녀는 책장으로 다가가 두꺼운 사전 한 권을 꺼냈다. 책의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색의 특수 군용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의 전원을 켜고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눈이 아찔할 정도의 속도로 복잡한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옅은 푸른빛을 내며 켜지자 국군 방첩사령부의 최고 등급 보안 통신망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방금 전까지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신묵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날카롭고 냉철하며 결단력 있는 최고위 정보 장교의 눈빛만이 번뜩였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빠르게 입력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냉혹한 심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물은 모두 쳐졌고 사냥감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다. 메시지가 전송되자 화면은 자동으로 꺼졌다. 신묵은 전화기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인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지난 3년간 날카롭게 갈아온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 칼은 썩어빠진 종양을 도려낼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왔다. 고원은 이미 깊이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눕는 아내가 자신의 화려하지만 거짓된 인생을 끝장낼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신묵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배신감의 고통 대신
곧 다가올 심판의 날을 위한 치밀한 계획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정오. 서울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숨겨진 고급 한정식집. 이곳은 절대적인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정재계 거물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은은한 향이 감도는 VIP룸에서 고원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최고급 우전차를 마시며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백양미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순백의 실크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하여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청순가련한 매력을 뽐내고 있었다. 백양미는 조심스럽게 고원의 찻잔에 차를 따르며 새끼손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은근히 스쳤다. 원 오빠, 진급은 이제 확실한 거죠? 저희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심사가 엄청 깐깐하다고 하던데 방첩사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고원은 방안이 울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그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다. 뭘 걱정해. 내 인사기록은 완벽하고 실적도 차고 넘쳐.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나랑 잘 아는 분들이라고. 그리고 그 방첩사인지 뭔지 하는 곳은 끼케야 피라미들이나 겁주는 곳이야. 지금 내 위치에서 누가 감히 날 건드리겠어? 그는 손을 뻗어 백양미의 부드러운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계산적인 속내가 가득했다. 진급식만 끝나면 바로 신묵한테 이혼 서류 내밀 거야. 그 여자, 맹물처럼 지겹고 재미없어.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내 야망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내 앞길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오직 백성그룹 회장님의 따님인 너만이 이 고원 대령 옆에 설 자격이 있어. 백양미는 그 말을 듣고 수줍은 듯 고개를 숙여 웃었지만 그녀의 눈띠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번뜩였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고원에게 살며시 밀었다. 전 오빠 믿어요. 아, 그리고 아버지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최신 군용 위치 추적 장비 물량을 군수창고에 납품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계약서랑 견적서예요. 늘 하던 대로 오빠 몫의 커미션은 해외 차명 계좌로 이미 입금됐고요. 한번 훑어보시고 사인 좀 해주세요. 고원은 서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계약 조건이나 기술 사양을 자세히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은행 계좌에 찍힐 거액의 숫자만이 떠올랐다. 탐욕과 자만심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쉽게 덮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값비싼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서명을 갈겼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 소리는 듣기 좋았지만 법을 아는 이에게는 그것이 족쇄가 채워지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사인을 마친 고원은 서류를 백양미에게 돌려주었다. 다 됐어. 아버님께 물건 준비 잘하라고 전해드려. 이번에 내가 진급하면 권한이 훨씬 커질 테니 앞으로 백성그룹에서 군 관련 사업 따내고 싶으면 나한테 말만 해. 백양미는 서류를 받아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원의 품에 안기며 그의 목을 감싸고 애교를 부렸다. 역시 원 오빠가 최고예요. 오빠가 내 손잡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날만 기다릴래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 멋진 남자가 내 남자라는 걸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단 말이에요. 고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신묵의 옷에서 나는 값싼 세제 냄새와는 다른 고가의 향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속삭였다. 곧 그렇게 될 거야. 이틀 뒤 대강당에서 내가 너에게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줄게. 신묵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야 해. 그는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 안에 정교하게 설치된 초소형 도청 장치가 그들의 모든 대화와 서류에 사인하는 소리까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위장 주차된 트럭 안에서 진쟁은 헤드폰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조사 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신묵의 아파트에는 시어머니 인고 여사가 찾아와 분위기가 더욱 숨막히게 변했다. 고 여사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하고 촌스러운 옷차림의 통통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차를 따르고 있는 신묵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신묵은 시어머니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 여사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찻잔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잔소리를 시작했다. 차가 다 뭐냐. 너도 좀 봐라. 이 집이 꼭 무덤처럼 냉기가 흐르지 않니?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배는 감감무소식이니.
우리 아들은 곧 대령이 되어 가문을 빛내게 생겼는데 넌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아줄 생각을 안 해? 곧시 집안 대를 끊을 셈이냐? 신묵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순종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거라.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 여사는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하늘은 무슨 하늘? 네가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지. 저기 양미 좀 봐라. 남의 집 딸은 예쁘고 능력도 좋은데다 집안까지 빵빵하잖아. 그 애가 우리 원희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데. 넌 월급이나 겨우 받는 잡지사에 다니다가 집에 와서 남편 등골 빼먹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니? 신묵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다. 드디어 그녀가 언급해야 할 이름이 나왔다. 신묵은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양미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원희 씨 투자 도와줘서 돈도 많이 벌게 해줬다고 들었어요. 그 수익금은 전부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정말 저희를 위해 멀리 내다보시는 현명한 분이세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고 여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원래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신묵이 어수룩하다고 생각했기에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끗한 바닥에 귤껍질을 툭 뱉으며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원희가 얼마나 효자인데. 마누라는 바꿀 수 있어도 엄마는 하나뿐이라나. 백성그룹이랑 사업하면서 생긴 커미션은 전부 4명의 통장으로 돌려놨어.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네가 걔 마누라라고 해서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을 줄 알았냐? 꿈 깨라. 이 집, 이 차. 전부 내 아들 피땀으로 이룬 거야. 이혼해도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신묵은 놀란 척하며 목소리를 살짝 떨었다. 그렇게 돈이 많아요, 어머님. 원희 씨가 전부 어머님께 드렸어요? 고 여사는 기세등등해져 신묵의 재산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놓고 싶었다. 당연히 많지. 수십억 원은 될걸. 전부 내 아들 능력으로 번 돈이야. 네가 뭔데 그걸 넘봐?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알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나한테 쫓겨나는 망신 당하기 싫으면. 신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가슴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을 살짝 만졌다. 펜 끝에 달린 아주 작은 LED 불빛이 희미하게 한번 깜빡이고는 꺼졌다. 그것은 특수 제작된 녹음펜이었다. 아들을 대신해 불법 자금을 관리하고 돈 세탁을 해준 것에 대한 고 여사의 자백이 모두 녹음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은 자랑이 아들의 불법 재산 은닉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신묵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오빠 돈을 관리해 주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 쉬울 테니까요. 고 여사는 그 말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털고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는 신묵 혼자 남았다. 신묵은 펜을 꺼내 손안에서 가볍게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틀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고원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날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백양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더욱 바빴다. 오늘 아침 신묵은 진쟁으로부터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다. 장소는 그녀가 공개적으로 일하는 잡지사 근처의 조용한 북카페였다. 신묵은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고 목도리로 얼굴의 반을 가린 채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진쟁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앞에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복 차림의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군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신묵이 맞은편에 앉아 목도리를 풀었다. 진쟁은 커피잔을 그녀 쪽으로 살며시 밀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젯밤 고원은 백양미를 데리고 H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기업인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소울메이트이자 성공의 1등 공신이라고 소개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군의 명예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똑똑히 봤다. 신묵은 커피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손바닥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가 이내 은은한 단맛을 남겼다. 승리에 취해 있군요. 높이 올라갈수록 발밑에 낭떠러지를 잊기 쉽죠. 대령 계급장이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니 저렇게 날뛰는 거겠죠. 진쟁은 걱정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신묵을 바라보았다. 신묵,
우리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당장 그를 체포하기에 충분해. 이 사건, 조기에 종결하고 싶나? 그가 공개적으로 내 명예를 더럽히는 걸 보니 네가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된다. 신묵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진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이나 약한 기색도 없었다. 아니요. 지금 체포하면 그는 기껏해야 내부 징계나 가벼운 집행유예로 끝날 거예요. 아직 대중적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내일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그토록 갈망하던 영광을 손에 쥐는 바로 그 순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고원은 저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는 군인으로서의 맹세를 저버렸고 국가의 이익을 팔아넘겼어요. 그런 자는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가장 확실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벌받아야 해요. 제 개인적인 고통은 군의 존엄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커졌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얼마나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하지. 내일 작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K-12 특임대가 출동 대기 중이야. 네 군복도 안전가옥에 준비해뒀어.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다. 신묵은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은 고원의 경력이 끝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진짜 신묵이 돌아오는 날이기도 해요. 진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일이 지나면 온순하고 인내심 많던 아내 신묵은 죽고 오직 범죄 앞에 냉혹하고 무자비한 방첩사령부의 신묵 대령만이 남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신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분주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지만 여전히 고독하고 당당한 기품을 뿜어냈다. 상처는 이미 너무 깊게 벌어져 무엇으로도 봉합할 수 없었다.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재의 떡갈나무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어두운 복도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신묵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서류 뭉치를 보고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고원은 방에 없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미팅으로 지친 몸을 씻고 있었다. 이런 부주의함은 군인의 몸가짐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모든 것을 소나기에 넣었다고 믿는 자의 오만함과는 꼭 닮아 있었다. 신묵은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한쪽에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얇은 서류 뭉치에 꽂혔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혼 합의서. 그녀는 서류를 들어 한 줄 한 줄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합의서 안에서 고원은 한 푼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 초에 살았던 도시, 외곽의 낡은 군인 아파트를 남겨주었다. 현재 자산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곳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2대, 그리고 모든 주식과 현금은 자신의 소유라고 명시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며 고작 가사와 월급쟁이 생활밖에 모르는 아내인 그녀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신묵은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서류를 손에 든 채였다. 고원이 젖은 머리를 한 채 회색 목욕 가운을 걸치고 들어왔다. 신묵이 이혼 서류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는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문틀에 기대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지었다. 봤으면 잘 됐네.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신묵은 몸을 돌려 그와 마주 섰다. 그녀의 얼굴은 잔물결 하나 없는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서류를 들어 올리며 차가움이 가득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원 씨,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생각인가요? 지난 3년간 당신이 편히 승진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아프신 당신 부모님을 돌보고 당신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긴 건 저예요. 이제 당신이 대령이 되니 저와 이렇게 한 푼까지 계산하겠다는 건가요? 고원은 혀를 차며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책상에 던졌다. 생색 좀 그만 내.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야. 내 꼴을 좀 봐. 주방에 처박혀 있는 거 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이제 대령이야. 내 아내는 상류층 파티에 함께 참석하고 내 인맥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넌 자격이 없어.
그 낡은 아파트는 내가 옛정을 생각해서 남겨주는 거야. 남은 인생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될 테니. 그는 서랍을 열어 값비싼 만년필을 꺼내 신묵에게 던졌다. 사인해. 사인하고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진급식 전에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니까. 신묵은 책상 위를 굴러다니는 펜을, 그리고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잔인함과 야박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고 막다른 길로 몰아 부유한 애인을 맞이할 길을 닦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 모습을 본 고원의 눈에 승리감에 찬 빛이 번뜩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권위 앞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묵은 사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손안에서 돌리며 잠시 바라보다가 탁 소리가 나게 책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사인하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고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무슨 꿍꿍이야. 시간 끌 생각 마. 넌 날 이길 수 없어. 신묵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칼집에서 막 뽑아낸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의 고원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당신이 진급하는 날, 당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싶어요.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설마 그럴 용기도 없으세요? 고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하거나 자신의 화려한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오만함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좋아. 스스로 망신을 당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명심해. 그날 넌 아래에서 구경만 하는 거야. 소란 피우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정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신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입가에 걸린 의미심장한 미소가 가려졌다. 그는 그녀가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사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애인에게 보내주는 해방의 문서가 아니라 그의 체포 영장이 될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백화점 지하에 위치한 고급 슈퍼마켓. 신묵은 카트를 밀며 식료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다. 곧 있을 긴 출장을 위해 개인 용품을 좀 사야 했다. 허브차를 고르던 중 코를 찌르는 짙은 향수 냄새에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 값비싼 프랑스산 장미향은 며칠째 남편의 옷에 배어 있었다. 백양미가 흰색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채 나타났다. 그녀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연약한 꽃처럼 보였다. 혼자였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다가올 연극의 관객을 찾는 듯 주위를 훑고 있었다. 어머 신묵 씨, 우연이네요. 장 보러 오셨어요? 백양미가 도발적인 기색이 역력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녀는 고의로 자신의 카트를 신묵의 카트에 살짝 부딪혔다. 신묵은 냉담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대꾸할 가치도 없었다. 이런 여자에게는 침묵이 가장 큰 경멸이었다. 신묵이 무시하자 백양미는 더욱 화가 났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본색을 드러냈다. 아직도 거리를 돌아다닐 낯짝이 있나 보네? 원희 오빠가 이혼 서류 줬죠? 알아서 빨리 사인하는 게 좋을걸요. 오빠가 강경하게 나오게 만들지 말고요. 늙고 촌스러운 아줌마가 어떻게 남자의 마음을 잡겠어요. 신묵은 여전히 태연하게 차 포장지의 유통기한을 살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렇게 고 사모님 자리에 앉고 싶어 안달이 났나 보네? 조심해. 그 의자엔 가시가 많아서 잘못 앉았다간 목이 부러질 테니. 전곡을 찔린 백양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그녀는 멀리서 다가오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즉시 그녀는 표정을 바꾸더니 미끄러운 바닥에 스스로 넘어졌다. 그녀의 손이 옆에 있던 통조림 진열대를 쳐서 캔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요란한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아야, 아파. 신묵 씨, 왜 저를 밀어요? 전 그냥 인사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백양미는 바닥에 쓰러져 발목을 잡고 신음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바로 그때 고원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다. 그는 위층에서 파트너를 만나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백양미가 여기서 쇼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데리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신묵이 그 옆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가가 신묵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시끄러운 마트 안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묵은 피하지 않고 그 따귀를 고스란히 맞았다. 입가에서 선혈이 흘렀다. 뺨은 불이 붙는 듯 뜨거웠고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고원은 쇼핑몰 전체가 울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감히 양미를 밀어? 미쳤어? 네 속이 이렇게까지 시커멓고 옹졸할 줄은 몰랐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라도 죽일 셈이야? 신묵은 손으로 입가에 피를 닦았다. 그녀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고원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이 따귀 한 방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날아가 버렸다. 만약 그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백양미는 고원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원희 오빠, 저 언니 탓하지 마세요. 아마 오빠를 빼앗긴 것 같아서 저한테 화가 났나 봐요. 너무 아파요. 고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꼭 안아주며 신묵을 쏘아보았다. 당장 집으로 꺼져. 이 일, 이걸로 안 끝나. 양미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서 너랑 끝장을 볼 테니. 신묵은 피식 웃었다. 아주 가벼운 웃음이었지만 듣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끝장 볼 필요 없어요. 당신은 오늘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청구서를 곧 받게 될 테니까. 말을 마친 그녀는 꼿꼿이 고개를 들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등 뒤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애틋한 사랑 연극을 펼치는 두 남녀가 남아 있었다. 신묵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생각만이 존재했다. 너희들의 끝이 왔다. 깊은 밤, 백양미를 집에 데려다주고 잠들 때까지 달래준 후에야 고원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지고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졌다. 술기운과 성공에 대한 도취감이 그의 모든 경계심을 마비시켰다. 고원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신묵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녀의 눈은 검은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살금살금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 요원의 기술로 신묵은 머리핀 하나로 3초 만에 자물쇠를 무력화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얇은 고무장갑을 꼈다. 고원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절전 모드를 알리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저장해둔 곳,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고 믿는 곳이었다. 신묵은 특수 제작된 USB를 연결 포트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로그인 암호를 요구했다. 그녀는 옅게 비웃었다. 그의 암호는 여전히 백양미의 생일이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순정이었다. 그녀가 숫자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열렸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보안 장치일 뿐이었다. 중요한 데이터는 고급 군사,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된 숨겨진 폴더 안에 있었다. 신묵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푸른 화면 위로 명령어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빛이 그녀의 고도로 집중된 눈에 반사되었다. 1분, 2분, 그리고 3분이 지났을 때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 비밀 폴더가 열리자 신묵은 신속하게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다. 그녀의 눈이 파일들을 훑어내려갔다. 읽을수록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단순한 횡령, 뇌물, 백시 일가의 유령 회사를 통한 돈 세탁뿐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다. 군수 창고 배치도, 무기 수송 일정, 그리고 일부 고위 지휘관들의 개인 정보까지. 고원은 이 정보들을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 밀매 조직에 팔아넘기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거액의 돈을 챙겼다. 그는 단순히 나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반역자였다. 이 죄목이라면 그는 총살을 당하거나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신묵의 손이 굳게 쥐어졌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가 그저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줄로만 알았는데 국가의 안보까지 팔아넘길 줄은 몰랐다. 복사가 완료되자 신묵은 USB를 뽑고 접속 흔적을 깨끗이 지웠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깊이 잠든 고원을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그 점잖은 외모 뒤에 이토록 썩어빠진 영혼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신묵은 자신의 구나 밑창에 USB를 숨겼다. 이것이 고원의 경력이라는 관에 밝힐 마지막 못이었다. 내일 그녀는 이 데이터 사본을 진쟁에게 보내 교차 검증하고 기소 파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고원에게 등을 돌리고 이불을 덮었다.
오늘 밤이 이 배신자와 함께 눕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진급식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고씨 집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고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행사 준비를 독촉했다. 그는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신묵은 매우 평온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집을 청소하고 밥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고원에게 어딘가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진급식 전날 밤, 고원은 새로 맞춘 대령 예복을 꺼내 입어보았다. 그는 거실의 큰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바로잡고 어깨에 달린 빳빳한 새 계급장을 어루만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신묵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어때? 위험 있어 보여? 신묵은 책을 덮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자격 없는 자가 걸치고 있는 신성한 군복을 훑었다. 속으로는 혐오감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주 잘 어울려요. 그 군복은 마치 내일을 위해 태어난 것 같네요. 고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 옆으로 다가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로 말했다. 내일 당신은 집에 있어. 행사장에 오지 마. 신묵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물었다. 왜요? 전 당신 아내잖아요. 남편 진급식에 아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고원은 손을 내저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거기 와서 뭐 하게? 촌스럽게 옷 입고 말 주변도 없어서 귀빈들 앞에서 내 체면만 깎아 먹을 거잖아. 양미 씨를 동반하기로 했어. 그녀는 세련되고 예뻐서 내 옆에 서야 어울려. 당신은 집에서 TV나 봐. 식이 끝나면 이혼 서류 들고 올 테니 도장이나 찍어. 신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고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앉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었다. 이 행동에 고원은 약간 놀랐다. 그는 그녀가 매달리려는 줄 알았다. 알겠어요. 중령 고원의 아내 자격으로는 가지 않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은 고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가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렇게 분수를 아는 게 좋아. 나중에 이혼하면 생활비 좀 더 챙겨주는 걸 고려해보지. 말을 마치고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침실로 들어갔다. 신묵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진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준비 완료. 내일 오전 8시, 철라지만 계획 개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겠다. 대령님을 위한 군복과 경호팀 대기 중 편안한 밤 되시길. 신묵은 휴대폰을 껐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뒤에 서 있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닐 것이다. 내일 그녀는 빗속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자를 심판할 것이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곧 닥쳐와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모든 거짓과 죄악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새벽 5시. 서울은 아직 늦겨울의 짙은 안개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오늘은 고원이 지난 15년의 군 생활 동안 가장 고대하던 날이었다. 고원은 드레스룸의 큰 거울 앞에 서서 거뭇하게 자란 수염을 꼼꼼하게 밀고 애프터쉐이브를 양볼에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야망과 자부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어젯밤 신묵이 빳빳하게 다려놓은 중령 예복이 옆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고 새 어깨 계급장은 차가운 금속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계급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권력의 감각에 그는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천천히 채웠다. 화장대 위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작은 야옹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떠 있었다. 고원은 미소를 지으며 즉시 전화를 받았다. 오빠, 일어났어요? 저 지금 화장하고 있어요. 오늘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옥색 드레스 입을 거예요. 너무 떨려서 꼭 우리 결혼식 날 같아요. 백양미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고원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정해, 자기. 오늘 최고로 예쁘게 하고 와야 해. 내가 지휘관석 바로 뒤 VIP석으로 자리 마련해 뒀으니까. 내가 임명장 받고 나면 자기한테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해줄게.
그는 전화를 끊고 군가를 콧노래로 부르며 침실을 나섰다. 주방에서는 신묵이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회색 실크 잠옷 차림에 머리를 낮게 묶고 연자죽을 그릇에 담고 있었다. 연자죽에 은은하고 고소한 향기가 퍼졌지만 집안을 감싼 냉랭한 기운을 몰아내지는 못했다. 고원은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바라보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몇 번 젓고는 한 입 먹었다.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입에 꼭 맞았다. 그는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신묵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음속에 가식적인 연민이 잠시 스쳤다. 어쨌든 이 여자는 지난 3년간 그를 위해 봉사했다. 오늘이 그녀가 해주는 마지막 밥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지로 입을 닦으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죽맛은 괜찮네. 먹고 바로 나갈게. 내가 한 말 기억하지? 오늘 절대 행사장 오지 말고 집에서 TV나 봐. 초상집 같은 얼굴로 와서 내 좋은 날에 재수없게 굴지 말고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야. 상관들이랑 회식이 있어. 신묵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에 손을 닦았다. 그녀는 싱크대의 등을 기댄 채 고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 대신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사형 집행 전 마지막 식사를 하는 사형수를 보는 듯했다. 걱정 마세요. 당신 아내로 그곳에 갈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 당신을 위해 절대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해뒀어요. 고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진급식에 대한 흥분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다. 그는 일어나 번쩍이는 구두를 신었다. 선물은 무슨? 당신이 선물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나 간다. 문이 쾅 닫혔다. 고원은 자신의 거대한 권력욕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고원의 차가 아파트 단지 정문을 벗어나자마자 신묵의 태도는 즉시 돌변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풍수화 뒤에 숨겨진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캐비닛 안에는 올리브색 군복이 빳빳하게 걸려 있었고 어깨에는 3개의 별이 밝힌 대령 계급장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계급은 고원보다 한 단계 위였다. 신묵은 잠옷을 벗고 위엄 있는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허리띠를 조이고 반짝이는 태극 무늬가 새겨진 정모를 썼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에 온화하고 연약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철하고 강인한 기품을 뿜어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검은색 번호판을 단 군용차가 1층 로비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진쟁이 차 옆에 서 있다가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군의 예법에 맞춰 경례했다. 심대령님, 보고드립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K12 특임대가 행사장 200m 전방 집결지에서 대기 중입니다. 신묵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출발해. 오늘은 군의 해충을 잡으러 간다. 수도 방위사령부의 대강당은 오늘 유례 없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입구 양옆으로는 붉은 깃발이 펄럭였고 로비에서부터 무대까지는 화려한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다. 장엄하고 웅장한 분위기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수백 명의 고위 장교들이 정갈한 예복 차림으로 객석을 가득 메웠다. 웅장한 군악이 울려 퍼졌다. 귀빈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장성들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앉아 근엄한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원은 진급 대상자들을 위한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오른쪽을 쳐다보았다. VIP 손님석에 백양미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옥색 드레스를 입고 세련된 화장을 하여 군중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두 사람은 몰래 애정어린 눈빛을 교환했다. 고원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라고 느꼈다. 승승장구하는 경력, 아름다운 연인, 두둑한 재산까지. 행사가 시작되었다. 개회사에 이어 사회자가 한 사람씩 이름을 호명하여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원 중령.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은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나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부동자세로 서서 경례를 한 뒤 고개를 숙여 중장이 달아주는 새로운 대령 계급장을 받았다. 어깨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에 그는 황홀경에 빠졌다. 이것은 그가 양심과 도덕을 모두 팔아넘겨 얻어낸 것이었다. 그는 꽃다발과 임명장을 손에 들고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극도의 흥분 속에서
고원의 오만함이 이성을 이겨버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예정에 없던 발언을 시작했다. 이제 자신은 대령이고 군에 떠오르는 별이니 약간의 파격은 낭만적이고 개성 있는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 군 생활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제 자신의 노력 외에도 특별한 한 사람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가 아내나 가족을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원은 미소를 지으며 백양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늘 제 곁에서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준 저의 소울메이트이자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순간을 빌어 백양미 씨를 무대 위로 모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객석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귀빈석의 장성들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곳은 군 진급식이지 연예인 시상식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고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양미를 향해 손짓했다. 소첩백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자부심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마치 미인대회에서 왕관을 쓰는 여왕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원은 다가가 백양미의 손을 꼭 잡고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를 자기 옆에 바싹 세웠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봤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온 세상이 네가 내 여자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백양미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고 사모님이 된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환상에 취해 주위 동료들의 경멸과 분노 어린 시선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악몽이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더더욱 알지 못했다. 고원의 속삭임이 끝나고 백양미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바로 그 순간 강당 정문 쪽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쾅! 묵직하고 두꺼운 문이 양쪽으로 세차게 밀쳐지며 벽에 부딪혔다. 그 충격적인 소리는 배경음악마저 압도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차가운 기운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숨막히는 공기를 희석시켰다. 군화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쿵, 쿵, 쿵 규칙적이고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다. 중무장한 흑복의 특임대원들이 기관단총을 가슴에 품고 신속하게 진입했다. 그들은 전술 대형을 유지한 채 움직였고 방탄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고 오직 날카로운 눈빛만을 드러냈다. 그들은 군중을 양옆으로 가르며 정문에서부터 단상까지 일직선의 통로를 만들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문을 모른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무대 위의 고원 역시 얼어붙었다. 미소는 입가에 굳어버렸고 그는 백양미의 손을 놓았다. 극도의 불안감이 밀려왔다. 두 줄로 늘어선 경호원들 사이로 훤칠한 키의 한 인물이 걸어 들어왔다. 그 사람은 여유롭게 걸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압도적인 권위가 느껴졌다. 그 사람이 어두운 로비를 지나 강당의 눈부신 조명 아래로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여군 장교였다. 몸에 꼭 맞는 동계 예복은 그녀의 꼿꼿한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검은 머리는 정모 아래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꽃다발 대신 태극 무늬가 인쇄된 붉은색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고원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군대의 등장이 아니라 그 선두에 선 사람의 얼굴이었다. 신묵.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아내, 오늘 아침 잠옷 차림으로 그에게 죽을 끓여주던 그 여자가 지금 완전히 낯선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아니, 신묵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고원은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았다. 3개의 별이 밝힌 대령 계급장? 그녀의 계급장은 그가 몇 분 전에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신묵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무대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구두굽이 나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뒤를 바짝 따르며 뚫을 수 없는 강철벽을 형성했다. 백양미는 겁에 질려 고원의 등 뒤로 물러섰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녀는 다가오는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꼈다. 신묵은 무대 계단을 올라
고원과 3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가 그녀의 눈에 담긴 경멸을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정의를 집행하는 자와 죄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만들 만큼 먼 거리였다.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귀빈석의 장성들 또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신묵은 고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리고 방금 전 소첩의 손을 잡았던 그의 손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고원 중령, 당신의 영광스러운 연극, 아주 몰입해서 잘 봤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막이 예상보다 일찍 내리게 됐네요. 고원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뇌가 잠시 마비된 듯 했다. 그는 신묵의 군복을 그리고 그 익숙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예전에 온순했던 아내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두려움은 점차 분노와 공포로 변해갔다.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거나 자신을 망치기 위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그 옷은 어디서 났어? 감히 고급 장교를 사칭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고원은 긴장으로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그는 신묵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방금 얻은 미미한 권위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경비는 어디 있나? 저 여자를 체포해. 저 여자는 내 아내야. 미쳤다고.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잖아. 그는 시커먼 복장의 특임대원들을 향해 명령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동상처럼 서서 총을 굳게 쥔 채였다. 총구는 신묵이 아닌 그를 향해 있었다. 신묵은 그의 고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고원이 자신을 가리키던 손가락을 옆으로 쳐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그가 비틀거릴 정도로 강했다. 고원, 내 그게 같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봐. 신묵은 가슴 주머니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그와 강당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 들어 보였다. 나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특별감찰관 신묵 대령이다. 군번 901.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의 음향 시스템을 통해 또렷하고 힘있게 모든 사람의 귀에 전달되었다. 국군방첩사령부. 그 이름은 고원의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곳은 군내 최악의 부패 사건들을 처리하는 곳. 어떤 장교든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곳이었다. 그는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얼굴로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넌 그냥 월급쟁이 기자일 뿐이야. 넌 날 속였어. 3년 내내 날 속였다고. 신묵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고원은 뒤로 물러서다. 하마터면 백양미와 부딪혀 넘어질 뻔했다. 내가 널 속인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어리석고 자만했던 거야. 네가 저지른 더러운 짓들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네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손에 든 붉은 서류철을 열어 군 검찰의 붉은 직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 들었다. 중령 고원, 명령을 들어라. 군 검찰 결정 제108호에 따라 피의자 고원을 긴급 체포한다. 신묵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각 글자는 그의 운명에 밝히는 목과 같았다. 죄목 하나, 군인의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공공연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죄목 둘, 직위를 남용하여 민간업자와 결탁하고 뇌물을 수수하며 공공재산을 횡령한 죄. 죄목 셋,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해외 조직에 기밀 정보를 매매한 죄. 세 번째 죄목을 듣자 고원은 다리가 풀려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 죄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사형이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네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는 절망 속에서 부인하려 애쓰며 더듬거렸다. 그는 귀빈석에 앉은 지휘관들을 향해 도움을 청했다. 사령관님,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저를 해치려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들은 그를 차갑고 경멸적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한 중장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 군사위원회의 명령이다. 집행하라. 즉시 신묵의 뒤에 있던 2명의 특임대원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고원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그 소리는 고원의 화려했던 경력과 자유로운 삶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아직 온기도 가시지 않은 세대령 예복은 먼지로 더러워졌다.
옆에 서서 이 광경을 목격한 백양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신묵이 눈짓을 보냈다. 무대 뒤편에서 진쟁이 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백양미 씨, 당신도 어디 못 갑니다. 뇌물 공여 및 군인 혼인 파괴 행위에 대한 조사로 당신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들이 막 손에 쥔 영광의 정점에서 두 죄인을 맞이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팽팽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무대 위, 어떤 진급식 각본에도 없던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곳으로 쏠렸다. 신묵은 꼿꼿이 서서 손에 든 문서를 들고 흑백의 글자들을 시선으로 훑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마치 돌판을 내리치는 칼날처럼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마이크가 없었지만 군에서 단련된 그녀의 목소리는 맨 뒷줄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형법 제258조와 제369조에 의거하여 군검찰은 피의자 고원 중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지투성이 예복을 입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남자를 꿰뚫어 보았다. 죄목 하나, 배우자 있는 자로서 간통하고 공공연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국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죄. 죄목 둘, 직무수행 중 직권을 남용하고 외부 기업과 결탁하여 사익을 편취하고 특수 중대한 규모의 국가 재산을 횡령한 죄. 고원은 하나씩 열거되는 죄목을 들으며 귀가 먹먹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려 애썼다.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고 저 위에서 자신의 체포 영장을 읽고 있는 사람이 신묵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기억 속 신묵은 주방을 맴돌며 시키는 대로만 하던 순종적인 아내였다.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두 특임대원의 제압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모함이야. 이건 음모라고. 내 성공을 질투해서 날 해치려는 거야. 난 대령이야. 방금 임명받았다고. 너희는 날 체포할 권리가 없어. 고원은 맨 앞줄에 앉은 장성들을 향해 절박한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다. 사령관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 여자가 행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과 실망스러운 고갯짓뿐이었다. 주재석에 앉아있던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을 바로잡았다. 그의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원, 이 결정은 어젯밤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사안이다. 신묵 대령이 이 사건의 책임 수사관이다. 자네는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켰어. 중장의 말은 고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과 같았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신묵을 쳐다보았다. 신묵은 계단을 한 칸 내려와 고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내가 모함한다고? 그럼 당신 어머니 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20억 원은 어디서 난 거지? 백씨 일가의 회사와 맺은 유령 계약서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고원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녀가 모든 것을 이토록 소상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실은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며 그물을 치던 사냥꾼이었음을 깨달았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어리석은 생존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고원은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군인의 손을 뿌리치고 신묵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체포 영장을 빼앗으려 했다. 마치 그 종이를 찢어버리면 자신의 죄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일이네, 네가 감히 그걸 읽어. 하지만 신묵은 동요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원의 손이 닿으려는 순간 그녀 옆에 있던 특임대원이 번개처럼 반응했다. 그는 고원의 중심 다리를 걷어차는 동시에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쾅! 고원은 딱딱한 나무 바닥에 얼굴부터 내동댕이 쳐졌다. 그 충격음은 듣는 사람마저 몸서리치게 했다. 이번에는 어떤 자비도 없었다. 군인은 무릎으로 그의 등을 강하게 누르고 차가운 강철 수갑을 꺼내 들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고원의 군 경력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먼지투성이었다. 바로 신묵의 발밑, 그녀의 번쩍이는 군화에 그의 비참한 모습이 비쳤다. 신묵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다. 오직 배신자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영장을 접고 군인들에게 연행하라는 손짓을 했다. 끌고 가. 두 군인이 고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마치 쓰레기 자루를 끌듯 그를 끌고 갔다. 고원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려 애썼다. 넋이 나간 눈으로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원이 쓰러지고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백양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정성 들여 화장한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땀으로 파운데이션이 얼룩져 있었다.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대령 부인이 되겠다는 꿈은 불과 15분 전에 피어올랐다가 이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극도의 공포만이 남았다. 신묵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훑자 백양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미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값비싼 하이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돌려 무대 뒤 혼란스러운 군중 속으로 숨으려 했다. 그녀가 몇 걸음 뛰다가 긴 드레스 자락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 거대한 인형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진쟁이 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 하나 없는 근엄한 표정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양미 씨, 어딜 가려고 하십니까? 백양미는 진쟁을 올려다보고 양옆에서 다가오는 무장 군인들을 보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 그냥 초대 손님일 뿐이에요. 당신들은 날 체포할 권리가 없어요. 집에 갈래요. 우리 아버지는 백진흥 회장님이에요. 감히 날 건드려? 진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영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들어보였다. 당신 아버지는 지금 뇌물공여 및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뇌물공여 공모 및 법적으로 특별보호되는 군인 혼인 파괴 행위로 체포됩니다.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백양미는 벼락을 맞은 듯했다.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눈물에 검은 마스카라가 번져 흉하게 흘러내렸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저 사람, 고원 때문이에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백양미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녀는 멀리 끌려가는 고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신을 위한 희미한 희망이라도 건지려는 듯 흐느끼며 소리쳤다. 저 사람이 날 유혹했어요. 자기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내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고요. 그 계약서들도 저 사람이 우리 아빠한테 사인하라고 협박한 거예요. 전 피해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절 믿어주셔야 해요. 그녀의 울부짖음이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그저 젊은 여자의 뻔뻔함에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불과 몇 분 전, 그녀는 고원을 자랑스럽게 껴안으며 사랑을 과시했다. 이제 위기가 닥치자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연인을 진흙탕으로 밀어넣었다. 진쟁은 군인들에게 연행하라는 손짓을 했다. 끌고 가. 하고 싶은 말은 조사실에 가서 해. 두 명의 여군이 다가와 백양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는 소리치며 발버둥쳤다. 화려했던 이브닝 드레스는 질질 끌리며 크게 찢어져 그녀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드러냈다. 신묵은 높은 단상에서 이 모든 희비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통쾌함보다는 인간의 얄팍함에 허수음이 나왔다. 고원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 깊이였다. 첫 번째 폭풍이 닥치자마자 산산조각 나버렸다. 백양미가 끌려나가고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거대한 문 뒤로 사라졌다. 강당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심판과 성찰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진쟁이 신묵에게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다. 신묵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그녀는 정모의 챙을 바로잡고 무대 위에 걸린 태극기를 향해 돌아서서 엄숙하게 경례했다. 이곳에서의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법적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고원과 백양미가 연행된 후 강당 안의 충격적인 분위기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장교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신묵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경외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신묵 아버지의 옛 전우였던 한 대령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정말 잘 해냈네. 하지만 스스로에게도 너무 가혹한 일이었겠지.
이 강당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자네가 고원의 아내라는 걸 아는데 자네가 직접 남편을 체포하다니. 신묵은 오늘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아저씨, 저는 아내이기 이전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마음 아파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무대 아래 고원은 앞송 차량에 오르기 전 현장 조서에 서명하기 위해 잠시 붙잡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신묵을 돌아보며 극도의 증오와 의문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신묵, 말해. 네가 어떻게 대령이야? 어떻게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야? 날 속였어. 너 대체 누구야? 신묵은 그의 고함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문이 열린 앞송 차량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경비병에게 잠시 멈추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고원과 마주섰다. 이제는 그저 아는 사람이었던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고원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헐떡이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넌 그냥 시골의 평범한 공무원 집안 딸이잖아. 결혼 전에 내 신상 명세서 내가 샅샅이 확인했어. 그 계급장은 어디서 난 거야? 신묵은 그의 무지의 연민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신상 명세서는 5년 전 작전에 투입될 때 내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국에서 만든 가짜야. 넌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했지만 단 한 번도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지.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그가 가장 잔혹한 진실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속삭였다. 내 이름은 신묵이 맞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전 북부군 사령관이셨던 심진국 대장님이시다. 우리 오빠들은 한 명은 공군소장, 다른 한 명은 안보국 국장이고 심진국이라는 이름은 고원의 머리 위로 수천 근의 바위처럼 내리찍혔다. 그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진국은 군의 전설, 그가 감히 멀리서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기만 했던 인물이었다. 심씨 가문은 군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문 중 하나였다. 내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면서 너희 모자의 멸시를 견딘 건 심씨 가문의 후광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야. 난 너에게 기회를 줬어, 고원. 내 인격을 증명할 3년이라는 시간을. 신묵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지만 이내 다시 강인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넌 뭘 했지? 넌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했고 네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했어. 넌 바람을 피웠고 부패를 저질렀고 조국에 대한 맹세를 배신했지. 넌 이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했고 그 대가는 네 모든 것이 될 거야. 고원은 온몸을 떨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경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꿈에도 건드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거대한 세력에게 밑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손에 쥔 보석을 돌멩이 취급하며 버리고 화려한 조약돌을 쫓아갔다. 심 아가씨, 내가 잘못했소.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는 더듬거리며 무릎을 꿇고 빌려했지만 신묵은 이미 등을 돌렸다. 너무 늦었어. 감옥에서나 참회해. 그녀가 손짓하자 앞송 차량의 문이 고원의 눈앞에서 쾅 닫혔다. 뒤늦은 후회의 영원한 어둠 속에 그를 가두어 버렸다. 넓이가 10제곱미터 남짓한 취조실. 사방벽은 회색의 차가운 방음제로 마감되어 있었다. 금속 책상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의자 2개가 마주 보고 있었다. 차가운 백색 형광등 불빛이 책상 중앙을 똑바로 내리쬐며 숨막히고 압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고원은 피의자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손은 책상 위 금속 막대에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대령 예복은 벗겨지고 대신 구치소에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있었으며 눈은 공포와 불면으로 퀭했다. 묵직한 철문이 열렸다. 신묵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까와 같은 군복 차림이었지만 모자를 벗어 단정하지만 엄격한 얼굴을 드러냈다. 진쟁이 뒤따라 들어와 기록을 맡았다. 신묵은 의자를 끌어 고원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금속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고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침을 삼키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무가 왔구나. 난 네가 날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부부였잖아. 부부의 정이 있는데. 신묵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얼음장 같았다. 여기엔 부부의 정 같은 건 없어. 오직 수사관과 피의자 1704번이 있을 뿐이야. 고원, 순순히 자백해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을 거야. 고원은 움츠러들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며 한때 자신을 깊이 사랑했던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었다.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백양미라는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렸던 거야. 그 여자 아버지가 그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날 협박했어. 난 아직도 널 사랑해. 기억 안 나? 결혼 초에 내가 평생 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 신묵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쓰라린 조롱이 가득했다. 그녀는 서류철을 열어 사진 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사진들이 고원의 앞에 흩어졌다. 그가 백양미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 뇌물을 받고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 그리고 애인에게 아내 흉을 보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들이었다. 날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면서 그 여자한테는 내가 지겹고 재미없는 여자고 네 인생의 짐이라고 했다며? 날 사랑한다면서 진급하자마자 재산을 독차지하고 이혼할 계획을 세웠어? 이 사진들 똑똑히 봐. 네가 그 여자랑 즐거울 때 집에서 밥 차려놓고 널 기다리던 아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했어? 고원은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신묵은 계속해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이었다. 이건 네 어머니 계좌로 백씨 일가의 유령 회사들로부터 입금된 20억 원에 대한 증거야.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국경 지역 무기 밀매 조직의 군수 창고 위치 정보를 팔아넘긴 거래 기록. 그녀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그 소리에 고원은 움찔했다. 네가 돈과 권력에 욕심내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 하지만 동료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 돈을 챙기는 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넌 짐승이야. 네가 팔아넘긴 정보 때문에 국경을 지키는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 알아? 고원은 격렬하게 떨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이토록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다.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걔네들이 그냥 낡은 정보라고 했단 말이야. 진급 로비 자금이 필요했어. 무가, 날 좀 구해줘. 넌 장군님 따님이잖아. 네가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신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장군의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 손으로 널 감옥에 보내야 해. 우리 가족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뼈를 바쳤어. 누구든 그것을 짓밟는 걸 용납할 수 없어. 그녀는 진쟁을 향해 돌아섰다. 보고서에 기록해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음. 오늘 오후 중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할 것을 건의함. 말을 마친 신묵은 등을 돌려 취조실을 나갔다. 등 뒤에는 전 남편의 절망적인 울부짖음만이 남았다. 철문이 닫히며 두세 개를 갈라놓았다. 한쪽은 정의의 빛, 다른 한쪽은 영원한 감옥의 어둠이었다. 진급식에서의 충격적인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군사 기밀 사안이라 공식 언론 보도는 없었지만 군인 아파트 단지와 서울 상류층 사회에서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고급 아파트에서 고 여사는 벨벳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고향의 옛 이웃에게 전화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아유, 모르시는 말씀. 우리 원희가 얼마나 늠름한데요. 오늘 대령으로 진급해서 이제 고위 간부라고요. 걔랑 같이 간 양미라는 애도 얼마나 세련됐는지 집에 있는 며느리랑은 비교도 안 돼.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 이제 곧 팔 잡힌다고. 그녀는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그녀가 영원히 자기 아들 것일 줄 알았던 넓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쉴 새 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뚝 그쳤다. 고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어떤 몰상식한 놈이야라고 중얼거리며 느릿느릿 문을 열러나갔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과 관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젊은 장교가 차가운 얼굴로 문서를 들고 있었다. 고 여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더듬거렸다. 당신들 누구요? 감히 군 간부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 젊은 장교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영장을 들어보이며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기율조사팀 및 강제집행팀 소속입니다.
피의자 고원에 대한 기소 명령에 따라 고원 명예 및 불법 자금과 관련된 모든 재산을 수사 목적으로 압류합니다. 즉시 개인 소지품을 챙겨 이곳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고 여사는 눈이 뒤집히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간질 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거짓말, 우리 아들은 대령이야. 지금 진급식에 갔다고. 너희들 사기꾼이지. 나 어디 안 가. 여긴 내 집이야. 장교는 부하들에게 일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신속하게 고가의 물품, 컴퓨터, 금고 등의 압류 딱지를 붙였다. 한 명이 고 여사에게 다가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들 고원은 탐욕, 뇌물수수, 반역죄로 행사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 또한 돈 세탁 혐의로 동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죄로 경찰서까지 동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라는 두 글자를 듣자 고 여사는 벼락을 맞은 듯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기어 일어나 아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가방도 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군부대 정문으로 향했다. 부대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위병들이 총을 든 채 삼엄하게 서 있었다. 고 여사는 정문을 뚫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 그녀는 길 한복판에서 울부짖고 드러누우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내 아들 내놔. 신묵, 이 나쁜 년, 너 이리 안 나와. 네가 네 남편을 해치고 우리 집안을 망쳤어. 이 악독한 것. 그녀는 신묵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한때 멸시했던 며느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녀의 얕은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신묵이 질투심에 이야기를 꾸며내 고원을 모함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군용 지프 한 대가 부대 안에서 나왔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진쟁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운전병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군복을 바로잡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고 여사 앞으로 걸어갔다. 고 여사는 고개를 들어 젊은 소장을 보자 아들의 상관이라고 생각하고 기어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장군님,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제 며느리가 제 남편을 해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해요. 아무 죄도 없다고요. 진쟁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지만 태도는 단호했다. 일어나십시오, 여사님. 여긴 군사지역이지. 여사님께서 난동을 부릴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고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도 그를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고 여사는 여전히 믿지 않고 신묵이 어디 있냐며 소리쳤다. 그녀는 신묵을 만나야 했다. 진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춰 잔혹한 사실을 알렸다. 심 대령은 지금 고원의 기소 서류를 마무리하느라 바쁩니다. 여사님께서는 본인 걱정이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사님께서 살던 집은 사건의 증거물이고 가지고 있던 돈도 불법 자금입니다. 여사님께서는 아들의 범죄를 방조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고 여사는 심대령이라는 말에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녀의 며느리, 그 가난한 시골뜨기 계집애가 대령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그녀에게 손빨래를 시키고 남은 밥을 먹게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날들을 떠올렸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공포가 흘렀다. 진쟁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려 차에 올라탔다. 차가 움직이고 먼지 투성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은 고 여사만 남았다. 그녀는 차가운 철문을 그리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막 손에 쥐었던 화려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남은 것은 탐욕과 무지의 잿더미뿐이었다. 고원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고 집도 돈도 없는 늙은 그녀는 남은 여생을 치욕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군구치소 제2취조실. 이곳의 공기는 고원의 방보다 훨씬 더 숨막히고 축축했다. 백양미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양팔로 어깨를 감싸고 온몸을 덜덜 떨었다. 값비싼 옥색 이브닝 드레스는 이제 구겨지고 치맛자락은 크게 찢어져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얼굴의 화장은 모두 지워져 창백하고 퀭한 얼굴과 두려움 가득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백씨 가문의 영예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비참한 여죄수일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수사관이 들어왔다. 한 명은 기록을 위해 수첩을 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았다. 마시고 진정하고 진술해. 지금 당신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죄를 감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백양미는 물컵을 움켜쥐고 단숨에 들이켰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사관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다. 저는 정말 속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줄은 몰랐어요. 전 그냥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수사관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엄하게 꾸짖었다. 연기 그만해. 우리는 당신 아버지 회사에서 고원 계좌로 돈이 넘어간 모든 기록을 확보했어. 당신이 그 거래에 직접 명의를 올렸지. 몰랐다는 말로 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아버지, 백진흥 회장이 방금 다 실토했어. 당신이 고원과 협력해서 돈 세탁을 하자고 그를 졸랐다고. 아버지가 자신을 실토했다는 소식에 백양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정신적 지주마저 사라지자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생존 본능이 강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연인을 짓밟아서라도 자신부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전부 고원이 주도한 일이에요. 그가 절 유혹했어요. 진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대령이 되면 우리 회사에 군수품 독점 계약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백양미는 울면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어두운 비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신목을 제거할 계획도 저와 상의했어요. 수사관은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들었다. 이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단서임을 직감했다. 제거라니? 자세히 말해봐. 백양미는 침을 삼켰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목소리는 떨렸다. 고원은 신목이 아주 보수적이라서 이혼 서류에 쉽게 사인하지 않거나 사인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라고 했어요. 그는 진급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 교통사고로 위장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녀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쳐넣을 구실을 만들고 모든 재산을 차지한 뒤 저와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했어요. 취조실 전체가 끔찍한 침묵에 잠겼다. 수사관은 손에 쥔펜을 꽉 쥐었다. 이마에 핏줄이 섰다. 그들은 이 사건을 조사해왔지만 고원의 잔인함은 그들마저 몸서리치게 했다. 함께 살아온 아내를 돈과 명예 때문에 그토록 냉혹하게 죽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니. 증거 있어? 백양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대화를 제 휴대폰에 녹음해뒀어요. 그가 지우라고 했지만 저는 혹시 몰라 클라우드에 사본을 몰래 저장해뒀어요. 나중에 저한테도 그렇게 할까봐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수사관은 즉시 기술팀에 백양미의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진술은 단순한 부패 혐의의 증거를 넘어 살인 미수죄를 구성했다. 그것은 고원의 관 뚜껑에 밝힐 가장 확실한 마지막 못이었다. 백양미는 수사관을 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제 다 말했어요. 저 감형받을 수 있는 거죠? 감옥 가기 싫어요. 전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하단 말이에요. 수사관은 경멸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젊고 아름답지만 뱀처럼 악독한 마음을 가진 여자. 범죄에 기꺼이 가담하고 잡히고 나서야 후회하는 여자. 법원에서 참작할 거다. 하지만 네가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네가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싸지 않을 거야. 백양미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다. 그녀는 묻혀버린 젊음을 위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고원에 대한 연민이나 신목에 대한 죄책감은 단 한 방울도 없었다. 밤의 군구치소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고원은 딱딱한 나무 침상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이 그를 상자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좁은 공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 메스꺼웠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대령 군복을 입은 신목의 위험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괴롭혔다. 눈을 뜨면 감옥의 끝없는 어둠뿐이었다. 고원은 몸을 뒤척였다. 강당에서 내동댕이 쳐졌을 때의 통증이 아직 온몸에 남아 있었지만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7년 전 그가 젊고 열정적이지만 가난했던 중위 시절로 돌아갔다. 그는 군 도서관에서 신목을 만났다. 그녀는 수수하고 소박했고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는 추운 겨울날 신목이 손수 떠준 목도리와 부대로 가져다 주던 도시락을 떠올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비싼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가 아팠을 때 그녀는 일주일 내내 병상을 지켰다. 눈은 퀭했지만 여전히 미소로 그를 격려했다. 무가,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너 여왕처럼 살게 해줄게. 그것은 그가 값싼 은반지로 그녀에게 청혼하며 했던 약속이었다. 그때 신묵은 행복에 겨워 울었다. 그녀는 여왕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성실한 남편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명예의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맹세를 까맣게 잊었다. 그는 그녀가 촌스럽다고, 자신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파티와 그를 둘러싸고 아첨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눈이 멀었다. 그는 그가 늦게 돌아올 때마다 보이던 신묵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구박할 때 보이던 그녀의 인내를 떠올렸다. 알고 보니 그녀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참고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나락으로 곧장 떨어졌다. 고원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셔락 사이로 흘렀다.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장군의 딸인 아내, 재색을 겸비한 여자, 어떤 남자라도 꿈꿀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가 성실하게 살았다면, 만약 그가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는 심씨가문의 사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앞날은 탄탄대로였을 것이다. 그는 옷그릇을 스스로 깨부수고 백양미라는 화려한 조약돌을 주우러 갔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놈이었다. 무가. 고원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그의 처절한 외침은 벽에 부딪혀 그의 귀로 되돌아왔다. 왜 네 신분을 말해주지 않았어? 왜 날 그렇게 잔인하게 시험한 거야?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상황과 신묵을 탓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썩어빠진 영혼 깊은 곳에서 그는 답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신묵이 그를 잔인하게 시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탐욕과 배신이 스스로를 죽인 것이다. 복도 밖에서는 순찰을 도는 간수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교대를 알리는 차가운 종소리가 울렸다. 고원은 움츠러들었다. 그는 이것이 18년, 어쩌면 평생 이어질 기나긴 감옥 생활의 첫날 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도시 외곽의 낡은 군인 아파트 단지, 신묵이 고원과 결혼 초에 살았던 이곳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러웠다. 고원의 부모는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하룻밤을 떠돌다 이곳을 찾아왔다. 그들은 신묵이 완전히 이사가기 전 마지막 개인 짐을 챙기러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루한 옷차림에 퀭한 얼굴을 한 노부부는 3층 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그 처량한 모습에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무가, 아가야, 애비애미가 빈다. 제발 우리 원희 좀 용서해다오. 네, 남편이잖니. 평소 가부장적이고 며느리에게 잔소리하기를 좋아하던 고 씨는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신묵의 집 창문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었다. 고 여사는 목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날 어떻게 벌하든 다 받을게.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다오. 우리 원희가 감옥 가면 고 씨 집안대가 끊긴단 말이다. 넌 대령이잖아. 권력도 있잖니. 네가 한마디만 하면 걔를 구할 수 있잖아. 군중들은 수군거렸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정했고 이 가족의 아나무인한 태도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삐죽이며 경멸했다. 3층 아파트의 녹색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신묵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단순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한 기운에 군중들은 저절로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다. 신묵은 마지막 계단참에 서서 자신의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전 시부모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다. 두 분 일어나세요. 이웃분들께 폐 끼치지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고원의 부모는 고개를 들었다. 신묵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했다. 고 여사가 달려들어 그녀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신묵은 한 걸음 물러서며 그 접촉을 피했다. 무가, 네 남편 좀 살려줘. 내가 빌게. 내가 소나말이 되어서라도 네게 속죄할게. 신묵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일어나세요. 저는 보살이 아니고 당신 아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고 군사 기밀을 팔아넘겼으며 국가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은 공평하며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넌 걔 안 해잖니. 감옥에서 뼈가 썩는 걸 보고만 있을 셈이냐. 3년간의 부부의 정이 조금도 남지 않았어? 신묵은 옅게 비웃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색이 바랜 은팔찌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고 여사가 그녀가 시집 오던 날 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고 여사 자신은 온갖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있으면서 며느리에게는 시장에서 상값싼 팔찌를 주었다. 정이요? 두 분의 정은 경멸이었고 이용이었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였으며 심지어 저를 죽이고 다른 여자를 들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바닥에 던졌다. 팔찌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쨍 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고 여사 앞으로 굴러갔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저와 고 씨 집안은 모든 인연을 끊겠습니다. 다시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이름 저는 경멸해서 받지도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신묵은 구경하던 이웃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소란에 대한 사과처럼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군용차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고원의 부모는 바닥에 초라하게 놓인 은팔찌와 점점 멀어지는 신묵의 단호한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그 처량한 울음소리는 가난한 동네의 한 구석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신묵의 단호함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고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켰다. 그것이 바로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한 가족의 야박함과 탐욕에 대한 대가였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무거운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곧 큰 눈이 내릴 것을 예고했다. 중앙군사법원 제1호 법정은 장엄하고 냉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국가 군사 기밀과 국군의 명예가 걸린 사건의 특성상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언론도 호기심 많은 구경꾼도 없었다. 오직 사건 관련자들과 강철 같은 표정의 재판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고원은 법정으로 인도되었다. 불과 2달간의 구금 생활 동안 그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 윤기나던 검은 머리는 이제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고 양볼은 움푹 패였으며 눈은 생기를 잃고 퀭했다. 그는 헐렁한 청백색 줄무늬 수인복을 입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족쇄가 서로 부딪히는 철그렁 소리가 심장을 차갑게 파고들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청석에서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보았다. 고 여사는 늙고 초췌해져 눈이 퉁퉁 붓도록 운채 낡은 외투를 입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때 가문의 자랑이었던 아들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검사 측 맨 앞줄에 멈췄다. 신묵이 소나무처럼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대령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의 계급장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재판부를 향해 평온하고 단호했다.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단지 몇 미터의 나무바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과 악, 영광과 치욕 사이의 거대한 심연이었다. 옆 피고인석에서는 백양미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녀는 깡마르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다. 고원을 보자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존경이 아닌 원망만이 가득했다. 재판장인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장이 망치를 두드려 개정을 선언했다.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웅성거림을 잠재웠다. 군 검찰 대표가 일어나 공소장을 낭독했다. 그의 강철 같은 목소리가 닫힌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고원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날짜, 시간, 액수까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열거되었다. 피고인 고원은 중령 재직 시절 직권을 남용하여 총 2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군인 선서를 위반하고 국경 지역 군수 창고 위치에 대한 기밀 정보를 무기 밀매 조직에 유출하여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군 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고원은 하나씩 열거되는 죄목을 들으며 마치 칼날이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 변명하고 싶었다. 사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검사석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서류들을 보자 목이 메어왔다. 그 증거들의 대부분은 바로 그의 아내가 직접 수집한 것이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고원은 떨리는 손으로 피고인석 난간을 잡았다. 그는 신묵을 향해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법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양심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신묵, 미안해. 신묵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지금의 사과는 너무나 값쌌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릴 수도, 그가 군복에 묻힌 오점을 씻어낼 수도 없었다. 재판부가 평의에 들어갔다. 시간은 녹슨 시계바늘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마침내 재판장이 일어나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이름으로 중앙군사법원은 피고인 고원에게 군적 박탈, 모든 명예 칭호 박탈,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모든 개인 재산은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18년. 그 숫자는 수천 근의 바위처럼 고원을 짓눌렀다. 그가 형기를 마치면 그는 50대 후반의 늙은이가 될 것이다. 집도 돈도 가족도 없이 반역자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백양민은 뇌물공여 및 공모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다. 그녀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차가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재판이 끝나고 헌병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하기 위해 다가왔다. 신묵의 옆을 지나갈 때 고원은 잠시 멈췄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 침착한 외모 뒤에 숨겨진 비범한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조약돌을 쫓다가 다이아몬드를 잃었고 그 대가는 그의 전생애였다. 신묵은 일어나 정모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고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가볍게 경례한 뒤 등을 돌려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독했지만 당당했다. 법에 의해 묻힌 고통스러운 과거를 뒤로 한 채. 고원의 재판이 끝나고 2주 후 신묵은 수도방위사령부 본청 앞에 섰다. 위험 있는 현대식 건물이 푸른 하늘 아래 솟아 있었고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곳의 공기는 고원의 집에서 나던 숨막히는 계산적인 냄새와는 달리 맑고 익숙했다. 오늘은 그녀가 3년간의 방첩사 파견 임무를 마치고 원 소속 부대로 정식 복귀하는 날이었다. 신묵은 위병소를 지났다. 위병이 엄숙하게 경례했다. 그녀는 답례하며 본관으로 이어지는 청석길을 자신감 있게 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주부나 평범한 편집자라는 껍데기 속에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오늘 그녀는 심씨 가문의 딸, 군의 엘리트 장교, 신묵이었다. 복도를 따라 장교들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신묵을 보자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악의적인 시선이 아닌 경외심이 섞인 감탄이었다. 고원 사건은 비공개로 처리되었지만 부대 내에서는 대의를 위해 남편을 직접 법정에 세운 여장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행동은 잔인하면서도 결단력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냉철함에 경의를 표했다. 사령관실 문이 열렸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얼굴을 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중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 아버지의 오랜 전우인 장사령관이었다. 신묵은 부동자세로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보고, 신묵 대령, 임무 수령차 왔습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들어 노안경을 벗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게 조카. 격식 차리지 말고 여기 앉아서 차나 한잔하게. 신묵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자세는 여전히 군인의 표준이었다. 사령관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번 사건 아주 잘 처리했네. 중앙에서도 자네의 희생정신과 강철 같은 정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어제 자네 아버지가 전화하셨는데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군. 심씨 가문 딸은 역시 다르다면서 말이야. 신묵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제 책임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사건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군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령관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하늘의 그물은 넓어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법이지. 중요한 건 그 독초를 뽑아냈다는 거야. 이제 자네가 여기로 돌아왔으니 자네에게 정보국 산하 전략 분석실을 맡길까 하네. 꼼꼼함과 판단력,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저항력이 요구되는 일인데 자네에게 아주 적합할 것 같아. 어떤가? 신묵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은 바로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그녀는 일어나 구두굽을 부딪히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임무를 수락하며 완벽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령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앞의 젊은 여장교에게서 결혼이라는 시련을 겪고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았다. 좋아. 인사과에 가서 절차를 밟도록 하게. 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진쟁 소장이 자네 얘기를 계속하더군. 그 친구도 보기 드문 인재야. 둘 다 같은 전선에 있었으니 앞으로 서로 많이 도와주도록. 진쟁의 이름이 언급되자 신묵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네, 진쟁 소장님은 훌륭한 동료입니다. 앞으로 업무에서 잘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는 사령관에게 경례하고 방을 나왔다. 길고 긴 복도를 걸으며 신묵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약지에는 더 이상 그 가식적인 결혼 반지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질 희미한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멈춰서서 멀리 사격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 탕탕. 울리는 총성은 지금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강하고 단호하며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신묵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고 거짓된 가정이라는 연극 속에서 현모양처 역할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강철 장미였고 규율과 명예가 최우선인 자신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가장 눈부시게 피어날 것이었다. 눈이 내린 후 서울의 밤은 유난히 맑았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 위에 비쳐 번화한 도시의 화려한 색채를 반사했다. 구시가지에 조용히 자리 잡은 한 고급 중식당. 그곳은 외부의 소음과 완전히 분리된 고요하고 우아한 공간이었다. 수묵화풍으로 꾸며진 별실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진쟁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그는 딱딱한 군복을 벗고 흰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 차림이었다. 훈련장에서의 냉철한 소장 이미지와는 달리 훨씬 젊고 친근해 보였다.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이따금 시계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에는 드물게도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닫이 문이 조용히 옆으로 열렸다. 신묵이 들어왔다.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에 옅은 갈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다. 군인의 엄격한 모습은 사라지고 오늘 밤 그녀는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명문가 딸 특유의 고고한 분위기를 풍겼다. 진쟁은 일어나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그의 행동은 신사적이고 다정했다. 정말 시간 맞춰 왔네. 군인 정신은 여전하군. 신묵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아 목도리를 풀었다. 습관은 버리기 어렵네요,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진쟁은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며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방금 도착했어. 오늘 새로운 임무는 어땠나? 적응할 만해? 신묵은 찻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퍼졌다. 아주 좋았어요. 다시 제 전문 분야로 돌아오니 훨씬 편하네요. 물 만난 고기 같다고 할까요? 지난 3년간 군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던 건 정말 고역이었어요. 진쟁은 작게 웃었다. 인정. 연기 정말 잘하더군. 나도 가끔 고원의 집에서 자네를 보면 자네가 방첩사의 최고 요원이라는 걸 잊어버릴 뻔했다니까.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걸 축하하네. 그는 레드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신묵도 자신의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유리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과 팀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임무를 이렇게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잔은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은 와인을 비웠다.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일에 대해, 부대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쟁은 섬세한 남자였다. 그는 신묵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대화를 이끌어갈 줄 알았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진쟁은 신묵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해졌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신묵. 고원 사건은 종결되었고 자네도 다시 혼자가 되었지. 지금 연애 이야기를 꺼내기엔 이르다는 거 알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었어. 신묵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말씀하세요. 진쟁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난 항상 여기 자네 뒤에 동료로서 서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만약 자네가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 대답하거나 서두를 필요는 없어. 단지 자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자네는 강하고 독립적이야. 난 그걸 정말 존경해. 하지만 때로는 강한 사람도 지칠 때 기댈 어깨가 필요한 법이지.
자네가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난 기꺼이 기다릴게. 진쟁의 고백은 화려하거나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성격처럼 진실되고 굳건했다. 신묵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오히려 존중과 이해를 느끼게 했다. 신묵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 뛰어나고 재능 있으며 진실된 남자를 바라보았다. 3년 전의 그녀였다면 아마 즉시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고원과의 파경 이후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신중해져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감사해요, 진쟁 소장님. 소장님의 그 말은 지금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일과 새로운 임무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요. 연애를 생각하기 전에 제 자신의 가치를 먼저 되찾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과거의 빈자리를 새로운 감정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소장님께도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걸 인연에 맡기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정말 인연이 있다면 시간이 답해줄 거예요. 진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실망 대신 오히려 더 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이해해.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우선은 좋은 동료로서 함께 조국에 헌신하자고. 인연에 맡기자라. 그 말 마음에 드는군. 그는 그녀의 찻잔에 차를 더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성숙한 두 영혼 사이의 이해의 미소였다. 얽매임도 무거운 약속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지지와 미래에 대한 믿음만이 있었다. 저녁 식사는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진쟁은 군에서 제공한 신묵의 새 아파트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차가 문 앞에 멈추고 신묵이 내렸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진쟁은 차 안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로비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이 여자의 마음을 얻는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꺼이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철 장미는 불길을 통과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고 눈부시게 피어났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렀다. 고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1년이 지났다. 서울은 다시 사령부 본청들의 낙엽이 가득한 가을을 맞았다. 신묵은 전략분석실의 개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형도와 암호화된 정보 보고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와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엄숙한 얼굴을 비추었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젊은 부관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교도소에서 흔히 사용하는 거친 재생지로 만든 회색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대령님, 보안 검열을 통과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신묵은 고개를 들어 편지 봉투를 보았다. 그녀는 익숙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흐트러지고 힘이 빠진 필체를 알아보았다. 고원의 필체였다. 그녀는 부관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받아들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공간이 남았다. 신묵은 서둘러 편지를 열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손안에서 돌리며 종이에 거친 감촉을 느꼈다. 1년이 지났다. 그녀는 바쁜 생활 속에서 이 남자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다. 이제 고원이라는 이름은 그저 희미한 기억, 아문 상처 자국일 뿐이었다. 그녀는 종이칼로 단호하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2장의 편지지가 있었다. 신묵,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도시는 이미 가을이겠지. 이 깊은 계곡 속 교도소에는 가을이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더 춥게 찾아와. 이 편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감형을 부탁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내 죄가 바다처럼 깊어서 18년, 아니 평생을 바쳐도 씻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단지 내가 자유로웠을 때 오만함이 내 입을 막아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싶어서 쓰는 거야. 지난 1년간 난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 서류에 사인하고 와인잔을 잡는 데만 익숙했던 내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지고 흉터로 가득해. 매일 뜨거운 벽돌을 가마에서 꺼내 나르면서 비로소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있어. 짠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며 권력에 대한 헛된 환상을 씻어내고 있어. 당신이 밤늦게까지 내 스웨터를 짜주던 날들을, 내가 맛없다고 투정 부리던 당신의 밥상을 기억해. 그때 난 눈이 멀었었어. 행복이란 명예의 정점에 서서 세상의 찬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제 이 차가운 돗자리 위에서
쇠창살 너머로 조각달을 보면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그저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노란 불빛이 있고 가족이 날 기다려주는 것. 당신의 청춘을 낭비하게 해서 미안해. 순수했던 첫사랑을 계산으로 가득 찬 비극으로 만들어서 미안해. 당신이 날벌한 건 옳은 일이었어. 만약 그날 당신이 용감하게 나서서 날 폭로하지 않았다면 난 아마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야.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몰라. 답장은 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당신의 고귀한 이상을 위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저 당신이 잘 살기를, 정말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악몽처럼 날 잊어줘. 수감번호 1704 고원. 신묵은 마지막 글자까지 읽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통쾌하거나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상하리만치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그녀는 서둘러 쓴 군데군데 땀이나 눈물로 번진 듯한 글씨들을 보았다.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던 과거의 고원은 죽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고통과 후회 속에서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인간이었다. 신묵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책상 맨 아래 서랍 처리가 끝난 사건 파일을 보관하는 곳을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 편지를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그녀는 편지를 찢지도 답장할 생각도 없었다. 그녀에게 침묵은 최고의 대답이었다. 과거는 잠들었다. 굳이 깨울 필요는 없었다. 가장 큰 용서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다. 신묵은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녀는 깃발이 펄럭이는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맑은 가을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고원, 교화 잘 받아요.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계속 가야 해요. 편지를 받고 이틀 후 신묵은 사령부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다. 북부 국경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사건에 실전 경험과 날카로운 정보 분석 능력을 갖춘 지휘관이 필요했다. 출발하기 전날 신묵은 차를 몰아 본가를 찾았다. 심씨 가문의 저택은 조용하고 엄숙한 군사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심진국 대장은 올해 80세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그는 뜰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귀한 난초들을 돌보고 있었다. 딸이 온 것을 보고 그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무가 왔구나. 들어오너라. 방금 아주 좋은 대용포차를 우렸단다. 신묵은 다가가 아버지의 팔을 부축했다. 부녀는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벽에 자랑스럽게 걸린 훈장과 기념사진들이 군인 가문의 기품을 드러냈다. 신묵은 아버지께 차를 따라 올렸다. 향긋한 차향이 퍼졌다. 그녀는 평생을 군에 헌신한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다. 아버지, 저 내일 북부 국경으로 떠납니다. 이번 임무는 약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심진국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북쪽 국경은 이 계절에 아주 험난하단다.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네가 여자 몸으로 특임대를 지휘하려면 부담이 작지 않을 게야. 신묵은 미소 지었다. 단호한 미소였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진국 대장님의 딸인걸요. 호랑이 아비 밑에서 개가 나올 수는 없죠. 노장군은 하하하 하고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잘 말했다. 우리 심씨 집안은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나라의 기둥이야. 이번에 가거든 건강 잘 챙기고 가장 중요한 건 냉철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전쟁터에서는 나약함이 설 자리가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성찰로 가득했다. 무가, 지난 일은 벌써 1년이 지났다. 네가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걸 보니 일하는 건 좋지만 사람에게는 균형이 필요하단다. 우리 심씨 가문 딸은 들어 올릴 줄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 과거가 네 발목을 잡는 짐이 되게 하지 말거라. 신묵은 아버지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실패한 결혼에 사로잡혀 마음의 문을 닫을까봐,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를 이용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정말로 다 내려놓았습니다. 고원을 미워하지도 운명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성장을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아주 편하네요.
저는 제 이상을 위해, 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싸우는 것이지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진국은 딸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평온함과 안정을 보았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구나. 행복이란 반드시 세상의 기준에 맞는 남편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만은 아니란다. 행복은 내 마음이 평온하고 의미 있게 살 때 찾아오는 것이지. 높이, 멀리 날아가거라. 심씨 가문은 언제나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부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옛 추억에 대해 한참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며 나무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신묵은 무한한 따뜻함을 느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속한 곳, 모든 폭풍우를 이겨낼 힘의 원천이었다. 그녀가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때, 심진국은 문 앞에 서서 딸의 차가 나무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부동자세로 서서 군대식 경례를 했다. 늙은 장군이 새로운 전선으로 나아가는 젊은 전사에게 보내는 경례였다. 신묵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엑셀을 밟아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는 멀어졌고 미래는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른 새벽에 서울 외곽 군공항. 짙은 안개가 활주로를 뒤덮고 신호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군용 수송기 C-130의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신묵은 대열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위장 전투복 차림이었고 등에는 무거운 군장이 매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다가올 국경 지역의 살을 애는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튼 방지 크림만 바른 상태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수수함이 강철 장미의 날카롭고 강인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 옆에는 진쟁이 있었다. 그 역시 전투복 차림으로 대원들의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다. 이번에 그는 작전 부지휘관으로서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할 동료로서 함께했다. 진쟁은 돌아서서 신묵에게 전투 식량 하나를 건넸다. 뭐 좀 먹어도 비행시간이 길 거야. 도착하자마자 바로 행군해야 하니까. 신묵은 그것을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다. 정말 세심하시네요. 작전 계획 검토하느라 아침 먹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진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관심이 어려 있었지만 업무의 경계를 넘지 않는 매우 절제된 것이었다. 지휘관으로서 자네가 먼저 건강을 챙겨야 대원들도 안심할 수 있어. 이번 북부 국경은 지형이 험난하니 내 곁에 바싹 붙어 있도록 해. 지난번 훈련 때처럼 공을 세우려고 혼자 앞서 나가지 말고. 신묵은 웃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섞였다. 알겠습니다. 진 소장님께서 뒤를 받쳐주시는데 제가 뭘 겁내겠어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두 사람은 착륙 좌표와 통신 방법에 대해 몇 마디 더 나누었다. 그들 사이의 완벽한 호흡은 모든 눈빛과 작은 몸짓에서 드러났다. 영혼을 맹세하는 말은 필요 없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야말로 가장 신성하고 견고한 감정이었다. 집합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 수송기의 화물칸 문이 거대한 입처럼 천천히 내려왔다. 병사들이 줄지어 기세 좋게 기내로 뛰어 올라갔다. 발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신묵은 군장을 고쳐 매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보았다. 고층 빌딩들이 새벽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에는 기쁨과 슬픔의 기억이, 가족이, 그리고 다친 과거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진쟁이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준비됐나 심대령. 신묵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났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길고 힘찬 걸음으로 수송기를 향해 나아갔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활주로를 비추기 시작했다.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그녀의 어깨 계급장에 비쳐 5개의 금빛 별을 반짝이게 했다. 화려한 결혼식도, 순백의 웨딩드레스도, 공허한 축사도 없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녀가 기댈 다른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결말은 자신의 삶과 운명의 주인이 된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신묵은 수송기 계단을 올랐다. 바람이 그녀의 뺨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화물칸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조국의 국경이 손짓하는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열정으로 충만하게 살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이 되는 느낌이라는 것을 알았다. 화물칸 문이 천천히 닫히며 작지만 강인한 그녀의 모습을 가렸다. 거대한 수송기는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려 푸른 하늘로 솟아올랐다. 자유로운 꿈과 열망을 싣고 제가 되어버린 낡은 이야기들을 뒤로 한 채 저 넓은 하늘 위에서 신묵은 태양을 향해 오직 그녀 자신만의 영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